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이제 문제 조금 풀어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고 다른 개념 배워보도록 했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 거예요. 자, div 섹션 아티클 태그를 사용해서 세 가지 색의 막대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태그 세 가지를 써줘야 되는 상황. 이렇게 세 개의 태그를 작성을 해주고요. 이 높이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하게 맞추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얼추 100픽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가. 여러분들도 이제 하다 보면 대충 감이 오실 텐데 이 정도면은 딱 100픽셀 정도. 자, div한테 높이 100 줄 거고요. 그다음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div 빨간색 막대가 하나 생겨날 거고요. 그 다음에 섹션 비슷하겠죠? 줘야 되는 속성들은. 근데 다만 색깔이 다를 뿐. 그 다음에 아티클 이렇게 태그와 스타일을 CSS를 부여하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본 디스플레이 셋 다 블록이기 때문에 너비 최대화, 너비는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뭐냐면 일단 이거부터 볼까요? 이쪽에 div, 섹션, 아티클 이 녀석들은 공통으로 높이를 100픽셀만큼 가지고 있죠. 자, 서로 다른 태그, 태그를 선택할 때 이 div 배우를 찾아가라, 섹션 배우를 찾아가라, 아티클 배우를 찾아가라 라고 세 개가 나눠져 있는데 높이 100픽셀이라고 하는 이 스타일 속성은 이 세 명의 배우 모두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면 이 공통된 속성을 우리는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자를 쓸 때 하나만 써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싶다면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자를 사용해서 여러 개 태그를 입력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된 속성을 묶어가지고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하나 알려드릴 건데 지금 이 height 100 픽셀이라고 하는 이 높이 100이라는 속성은 제가 이렇게 타이핑하지 않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순수하게 100%다 타이핑을 하지 않아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쓰실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거는 STS 쪽으로 넘어가도 사용이 가능한 거니까 이것도 emit 관련해서 사용이 가능한 녀석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은데 자, height 100 픽셀이라고 하는 속성을 주고 싶을 때 h100px 하고 탭을 누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안 될 때는 내가 지금 쳤던 타이핑했던 부분을 블록을 씌워서 다시 지웠다가 다시 입력하고 탭을 누르면 완성이 될 거예요. 이거는 태그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div 같은 거 쓰고 탭을 눌렀을 때 이렇게 태그로 만들어지면 다행인데 이게 제대로 인식이 안 돼서 그냥 탭 이렇게 띄어쓰기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썼던 이름을 블록을 씌워서 컨트롤 X 잘라내기 했다가 다시 붙여넣기 하고 탭을 누르면 높은 확률로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높이 100픽셀 H100이라고 치면은 된다. 픽셀로 들어가죠. 그 다음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BGC예요. 백그라운드 컬러. 보통 이렇게 앞 글자를 따서 압축되어 있는 형태가 일반적이고요. 물론 이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좀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게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편한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쓰시면 되고 없다면 그냥 없는 대로 타이핑을 하면 돼요. 이런 거 이제 좀 긴데 직접 타이핑하다가 오타 나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이런 단축 사용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어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디스플레이 말씀드릴 때 디스플레이 블록은 DB예요. DB 탭. 그리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은 DIMB예요. 이런 식으로 압축해서 쓸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문제, 섹션 막대와 아티클 막대를 한 줄에 보이게 해달라.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초록 색깔 부분과 아티클 파란색 부분을 한 줄로 한 줄에 두 개가 같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그리고 가로는 세로랑 같아 보이니까 얘도 100픽셀 정도 되겠죠? 그거 처리해 줄 겁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섹션한테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섹션과 아티클의 너비를 100픽셀만큼 부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녀석들한테 공통으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준다면 디스플레이가 블럭이었기 때문에 한 줄을 혼자 쓰고 있는 상황. 근데 인라인 블럭이 되면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초록색은 위로 못 올라가요. 이렇게. 왜냐면 div는 여전히 블록이니까 한 줄을 혼자 써야만 해서 이 녀석은 위로 올라갈 수는 없지만 옆에 있는 녀석을, 밑에 있던 녀석을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이렇게.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한 번에 부여하는 것도 좀 적용을 시켜봤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안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CSS를 사용하다 보면은 다음 문제에선 없죠? 이거 지우고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div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div 박스 하나를 만들어 놨다라고 해볼게요. 이러고 나서 제가 이 CSS 코드의 밑에다가 만약에 레드를 이렇게 적게 되면은 지금 주석을 바로 걸었는데 이 주석을 풀게 되면 이 배경색은 초록색일까요? 빨간색일까요? 이 주석을 풀면 얘를 주석을 해제했을 때 이 녀석의 색깔이 빨강으로 바뀔지 아니면 초록색으로 유지가 될지 얘는 바뀝니다. 자, 얘가 바뀐 이유는 뭐겠어요? 그쵸. CSS도 코드예요. 코드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요. 그렇다라는 건 이 스타일리스트가 먼저 div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다 했는데 다 하고 났더니 다시 찾아가서 색깔 바꾸는 일을 또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이제 뭔가 입술에다가 초록색을 칠해놨던 상황이었는데 컨셉이 바뀌어서 갑자기 빨간색을 다시 칠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빨간색이 남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늦게 일한 녀석의 값이 적용이 된다. 이게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이 코드가 아래에 있을수록 무조건 우선순위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씩 더 배워나가다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아래 코드가 실질적으로 아래에 있다고 해도 위에 있는 코드를 이겨먹는 경우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리죠. 이거는 지금 당장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태그의 속성에다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부여할 거고요. 이 녀석한테 자, 이렇게 하면 뭔가 잘못 쓰여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잘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컬러 레벨 오타가 있었나 보네요. N이 없죠? 여기 N이 하나가 빠졌네요.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CSS는 분명히 초록색, 빨간색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 속성값을 가지고 있는데 태그한테 직접적으로 스타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해요. CSS 파일이 아니라 HTML 태그에 직접 스타일을 부여하는 거.
그때 스타일을 부여를 했더니 최종적으로는 어떤 색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골드라고 하는 노란색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 CSS가 가진 힘보다 HTML에 직접적으로, 태그에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스타일의 힘이 더 강하다. 우선순위로 따지면 이 녀석이 1순위, 이 녀석이 2순위가 된다는 거겠죠. 여기에 줄 수 있는 스타일 속성은 우리가 CSS에 쓰는 거 모두 다 가능해요. 위드 이런 거 200픽셀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가로가 길어집니다. 여기다가 쓸 수 있는 건 여기다가도 쓸 수가 있는데 이 녀석이 더 우선순위, 더 강한 힘을 가진다.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인데 이런 상황인데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당장 뭐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문법이 이게 순수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문법은 항상 저런 기본적인 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엘리먼트 스타일에 안 바뀌었네. 이번에도 오타가 있나? 그러면 얘는 이걸로 테스트하자. 저 또 검색해보기 귀찮으니까 백그라운드 컬러 말고 그냥 컬러. 얘도 그냥 컬러.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컬러로. 뭔가 제가 잘못 썼나봐요. 엘리먼트.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그냥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네? 예. 그러면 이것도 그냥 적용시키겠습니다. 저기 예시에서 이걸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지금 모르셔도 괜찮아요. 되긴 됐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지금 근데 중복되죠? 여기를 블루로 해보면은 티가 좀 나겠네요. 지금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HTML에도 직접적으로 스타일을 부여하는 게 가능하고 CSS로도 스타일을 부여하는 게 당연히 되고 스크립트를 사용해서도 스타일을 부여하는 게 돼요. 셋 다 가능한데 이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색깔은 지금 블루죠. 그렇다는 건 누가 가장 힘이 센 거예요? 스크립트가 제일 강한 겁니다. 이 녀석이 1순위고요. 그 다음이 HTML, 그 다음이 CSS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타일을 부여하고 있던 CSS 파일은 사실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따로 분리시켜서 스타일을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건데 이걸로 작업을 해놓고 이제 나중에 긴급하게 일부만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녀석 혹은 이 녀석을 사용해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우선순위가 높아서 적용이 될 거니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봐도 돼요. HTML은 결국 배우고 CSS는 스타일리스트였고 JS는
감독이었어요. 촬영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보면은 누가 힘이 제일 세요? 감독이 제일 셀 수밖에 없죠. 감독이 지시를 하면 그거에 맞게끔 연기자는 연기를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배우와 스타일리스트, 이 부분에서도 이제 배우의 의견, 스타일리스트의 의견, 누가 더 강할지 이건 좀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배우가 하기 싫어, 나 이거 입기 싫어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냥 그렇게 개념을 이해해도 우선순위는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린 거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했으니까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글자를 두 개를 입력을 해보죠. 자, div 두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div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이름을 구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니까, 자, div한테는 컬러는 딱히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블랙에다가 투명도만 살짝 들어간 느낌이니까 이거 그냥 폰트 사이즈만 좀 키워주고요. 7rem. 그리고 자간 폰트 웨이트 볼드 이것도 좀 주고요. 자간을 살짝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렉터 스페이싱 얘는 마이너스 한 10픽셀 이 정도. 그리고 투명도를 줘야 되니까 투명도를 위해서 컬러를 쓰도록 하죠. 따로 스타일 속성, 투명도를 나타내는 속성이 있긴 한데 오파시티라고 하는 이 녀석이 있어요. 얘도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사용해서 투명도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런 걸 안 배웠던 상태니까 컬러를 사용해서 RGBA 검은색이니까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섹션 이 녀석한테는 얘도 폰트 사이즈를 좀 키워주고요. 폰트 웨이트는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레터 스페이싱 자간을 좀 넓혀주면 되겠죠? 30픽셀 얘는 양수로. 그 다음에 얘도 투명도가 살짝 필요하고 레드가 필요하니까 RGBA 만들어서 이 정도 처리해주면 되겠죠. 얼추 비슷하죠? 정확하게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이 수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얼추 이런 느낌적인 흉내를 낼 수 있으면 된다. 항상 문제를 풀 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글자 처리하는 문제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문제가 사이트명에 링크를 걸어주세요. 새 창으로 떠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만들어 볼까요? 자, 네이버라고 하는 글자에는 지금 밑줄과 함께 색깔이 입혀져 있어요. 카카오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자,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 네이버라는 글자는 A 태그로 감싸져 있겠구나. 입니다는 A 태그에 감싸져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겠죠? 그랬다면 얘도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색깔이랑. 그렇지 않다는 거는 A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네이버를 넣어주고 그 뒤에 있는 녀석은 입니다 이렇게 타이핑을 직접 해주면 되는 상황. 그리고 얘네들 줄 바꾸면 해야 되니까 이렇게 비슷한 걸 3개를 만들 건데 그냥 해놓으면 얘네 줄 바꿈 못하죠. 그쵸? A 태그는 블럭 요소가 아니었으니까 줄 바꿈이 안 돼요. 그럼 이거 줄 바꿈하기 위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 요소를 사용해서 A 태그를 한 번 더 감싸주는 방법도 줄 바꿈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죠? 이러면 결국 이 A 태그, 네이버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A 태그와 입니다라고 하는 이 글자는 div의 안에 들어가게 될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div 바깥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div는 한 줄을 혼자 써야 되니까 이 녀석들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겠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그냥 지금 문제 상황에서 좀 더 쉽게만 접근하기 위해 그냥 br 태그 같은 거 써도 되겠죠. 우리 어제 배웠던 이래도 줄을 바꿔줄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 링크를 실제로 걸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걸어주고 타겟 언더바 블랭크가 없으면 얘는 새 창에서 열리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이만큼은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바꿔주도록 하죠. 근데 제가 알기로 아마 구글은 타겟 언더바 블랭크를 써도 안 될 거예요. 카카오는 주소가 이게 맞는지를 모르겠네요. 한번 열어볼까요? 얼추 자동으로 리다이렉션이 되는 걸 보니까 그냥 해도 되겠군요. 그래서 한번 보죠. 네이버는 정상적으로 들어가지고요. 구글은 되네요. 옛날에는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럼 카카오 얘도 잘 들어가시네요. 이렇게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자, 이쯤에서 이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 상황을 놓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젠코딩이라고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젠코딩이라고 하는 개념. 자, 우리가 초기 설정에서 emit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쓰니까 잘 못 알아보겠네요. emit이라고 하는 이 녀석에 대한 설정을 하긴 했는데 이 emit은 젠코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실질적으로 이 젠코딩, 그 다음에 emit 이 녀석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상당히 편한 사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알려드리는 거냐면 자, 이거는 얘를 빼고요. 이걸로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태그 구조가 자, 이렇게 생겨먹은 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제가 방금 타이핑을 했던 것처럼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쪽에 엔터를 치고 섹션이라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이 정도가 지금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까지 어렵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div 써주고 꺽쇠를 열어준 다음에 섹션 곱하기 3 할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게 젠코딩으로 한 번에 태그를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자,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div 내가 첫 번째 가장 바깥에 있을 녀석 그 태그를 적어주고요. 이 태그의 안쪽 자식으로 있을 녀석을 오른쪽 꺽쇠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표시를 했을 때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나는 div 태그를 만들 거야. 근데 그 안에 무언가를 만들 거야까지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섹션이라고 입력을 하면 미리 보기로 나오죠. div 태그 안쪽에 자식으로 섹션이 만들어지는 거. 그럼 이 상태에서 자식으로 나는 섹션이 3개가 필요한 상황. 왜냐면 3개가 있어야 되니까 실제로. 그럴 때 이 섹션이라는 글자 옆에다가 곱하기 내가 원하는 숫자 입력을 하면 얘는 그만큼을 한 번에 만들어줘요. 자, 이게 가장 기본 젠코딩이에요. 자, 이 우측 꺽쇠 이 녀석은 자식을 뜻하는 겁니다. div의 자식으로 섹션을 3개 만들 거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미리 보기가 나올 거라서 그냥 상황만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지금 이거에서 곱하기 3이라는 녀석을 div에다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div 곱하기 3 오른 꺽쇠 섹션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예상 결과는 이렇게 미리 보기 나오는 결과는 어떨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 div를 3개를 만들 건데 그 div들의 자식으로 섹션을 만들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앞으로 옮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div가 3개, 그 안에 섹션이 각각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복잡한 태그 구성들을 되게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태그 구조를 쌓아나가는 방식에는 지금 오른쪽 꺽쇠로 자식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거 말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볼 거예요. div 플러스 섹션이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n을 입력을 아직 안 했는데 이 플러스는 인접 동생 선택자라고 해서 그냥 div의 동생으로 섹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응용하면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div의 자식으로 섹션을 3개를 만들 건데
이 녀석의 인접 동생으로 내비 태그 하나를 만들 거야. 이런 게 가능해져요. 이거는 div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과는 연관이 전혀 없는 내비라는 태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젠코딩을 정말 난이도 높게 막 꼬아서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 젠코딩으로 못 만들 태그 구성은 없어요. 없긴 없어요. 다만 효율이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태그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자식이 없고 여기다가는 뭐 내비에 div에 뭐 섹션에 뭐 이런 식으로 태그 구성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젠 코딩으로 만들기는 조금 답답해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은 화가 나요. 차라리 이건 직접 타이핑하는 게 나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뭐 div의 자식으로 섹션이 3개가 있는데 이 녀석들의 각각 자식으로 div가 하나씩 있고 그 녀석의 자식으로 내비가 2개씩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 거다. 반복적인 구조를 만들 거다라고 하면 이 젠 코딩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는 속도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얼추 다 배우고 나면 메뉴 만들기 같은 거를 좀 해볼 건데 그런 거를 할 때에도 이 젠 코딩을 활용해서 HTML 태그 구성을 하셔야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 메뉴들은 보통 다 반복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젠 코딩을 쓰는 연습 지금부터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개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제가 젠 코딩에서 보여드렸던 이 오른꺽쇠와 플러스 인접동생 이런 거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물결이란 것도 있고요. 이 눈웃음 꺽쇠 같은 것도 있고 괄호도 있어요. 심지어 되게 뭐가 많아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검색해서 개념을 어느 정도만 봐 놓으시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만한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얘네들은 여기에서도 비슷한 역할로 다 수행이 돼요. 자, 지금 div 태그의 자식으로 섹션 태그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비 태그의 자식으로 섹션 태그가 하나 존재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태그 구성이 섹션이 2개, 그 다음에 바깥 부모가 div, 내비 이렇게 2개 있는 상황인데 제가 예를 들어 섹션한테 너비배, 높이배, 백그라운드 컬러, 뭐 레드 이렇게 줬어요. 그럼 얘는 똑같이 생겨먹은 애 2개가 만들어지겠죠? 왜냐면 섹션 자체는 2개가 맞으니까. 그리고 이 녀석 이렇게 보면 좀 그러니까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서 이렇게 볼게요. 얘네들이 한 줄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각각의 부모들이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부모는 실제로 여기 화면에 전체를 쓰고 있는 상황 하나 확인해보기 위해서 div만 높이 100에 아니다 높이 100 주고 보더 같은 걸로 씌워볼게요. 보더는 이제 외곽선을 씌우는 스타일 속성입니다. 그럼 지금 div는 이 파란색 선만큼의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너비 최대화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녀석을 위로 올려보내지 못해요. 그리고 내비도 마찬가지. 내비도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한 줄을 혼자 쓰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위에 있는 이 빨간색 네모만 초록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 녀석만 초록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빨간색 네모 2개는 현재 둘 다 섹션 태그고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이에요. 근데 지금 얘네들 둘 다 섹션인데 그 중에서 이 녀석만 선택하고 싶어. 위에 있는 이 녀석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럴 때 이제 선택자에서 자식이나 형제나 이런 걸 찾아갈 수 있는 선택자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단순히 태그 이름만 입력하면 얘네들을 구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섹션과 아래에 있는 섹션의 구성에서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둘은? 네, 부모가 달라요. 하나는 div라는 부모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랩이라는 부모를 가지고 있죠. 그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냐면 자, div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을 찾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젠코딩을 쓸 때 썼던 오름꺽쇠가 여기도 동일한 자식 의미로 활용이 됐죠. 이러면 이제 div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을 찾아가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그린으로 바꾼다면 바뀝니다. 자, 내비의 자식 섹션을 찾아가라 라고 하면 밑에 있는 녀석이 바뀌겠죠. 이렇게 자식 선택자를 활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좀 전에 젠코딩에서 봤던 그 플러스 인접 동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인접 동생, 제가 인접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가 동생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그 동생들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는 내 밑으로 딱 한 칸만, 한 명의 동생만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데서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섹션의 색깔이 바뀌는 게 위아래가 바뀌겠죠. div의 인접 동생 내비의 자식 섹션을 찾아가 라고 하는 거니까요. div와 내비는 형제고요. div의 인접 동생으로 있는 내비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자를 되게 디테일하게 하나씩 콕콕 집어가며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니까, 이런 게 가능하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네이버에서도 웬만한 태그들이 대부분 다 div였어요. 동일한 div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각각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니까 태그를 여러 개를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이 이런 자식 관계를 찾아가는 방법. 자, 그리고 제가 이 꺽쇠를 지워볼 거예요. 근데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왜? 왜 안 바뀌었을까요? 얘도 지금 뭔가 적용이 됐다는 얘기겠죠? 자, 아까 전에 제가 여러 개의 태그를 한 번에 선택할 때는 컴마를 찍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컴마는 다르죠? 결과가 지금 많이 달라져요. 근데 컴마를 지우면 이것과 같은 효과를 보고 있죠? 그렇죠? 자, 실질적으로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컴마나 이런 꺽쇠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띄어쓰기 한 칸만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때 얘는 div의 후손으로 있는 섹션들을 찾아가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 선택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썼었는데 이렇게 쓴 의미가 div의 후손으로 있는, 자식으로 있는, 후손으로 있는 섹션 찾아가라 이거겠어요? 이건 아니겠죠. 우리가 태그가 됐건 이름이 됐건 뭔가 명시, 여기 선택자에다가 명시를 한 후에 꺽쇠나 띄어쓰기 한 칸이나 아니면 뭐 플러스라든가 이런 구분자 기호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인식을 해요. 그러면 이 꺽쇠 앞뒤로 있는 이 띄어쓰기는 사실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독성을 위해서 그냥 제가 한 겁니다. 대신에 후손 선택자 자체는 띄어쓰기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는 띄어쓰기를 한 칸만 잘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 후손 선택자를 사용하면 이제 뭐가 좋냐면 구성이 이렇게 바뀌어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후손이 아니어도 적용이 될 문제니까 얘는 좀 바꿔볼게요. 이래도 적용이 되죠. 지금 이거는 보세요. div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을 찾아가라 했다면 이 녀석은 OK예요. 근데 div의 자식은 랩이고요. 섹션은 랩의 자식이죠. 그러면 여기에 꺽쇠가 생겼다면 밑에 있는 녀석은 그린이 안 돼요. 근데 후손이기 때문에 div의 자식이든 그 자식의 자식이든 어차피 div의 다 후손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 후선 선택자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반복 구조 속에서 스타일 속성을 반복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편하게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내용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씩 개념만 볼 거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배우면 또 문제 풀어볼 거고, 그리고 그 문제들 다 어느 정도 풀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보는 그런 수준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정렬을 좀 배워볼 건데,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라는 글자가 현재 있습니다. 이 녀석을 제가 화면상에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어요. 자, 정렬을 할 때 쓸 수 있는 스타일 속성은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 녀석을 센터라고 주게 되면 얘는 정렬이 되죠. 자, 센터가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럼 레프트는 왼쪽일 거고요. 라이트는 우측 정렬이겠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하는 속성인데, 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글자의 가운데 정렬하는 방식. 근데 제가 이 div의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변경을 하면 얘는 정렬이 안 돼요. 얘는 왜 정렬이 안 됐을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실래요? 디스플레이가 블록에서 인라인 블록으로 바뀐 것 뿐인데 정렬이 잘 되고 있던 게 갑자기 안 돼요. 근데 인라인 블록 요소는 본질이 글자라고 하지 않았나요? 글자를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는 텍스트 얼라인 정렬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죠. 우리 분명 속성 정리에서 어제 배웠던 이 속성 정리에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요소인 이 녀석은 텍스트 얼라인에 의해서 정렬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조건이 누구예요? 부모의 텍스트 얼라인에 의해서 정렬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녀석은 지금 본인이 글자가 됐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값을 부여한 거예요. 텍스트 얼라인을. 그랬더니 적용이 안 됐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혀서 보면 얘는 사이즈가 이 정도예요. 왜냐면 인라인 블록은 너비 높이 명시하지 않으면 최소화 될 거니까. 이 상태에서 제가 너비를 이렇게 키워보면요. 안 키워졌네요. 너비를 키워보면 얘는 그 너비 안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요. 이렇게. 지금 이만큼과 이만큼이 얼추 비슷하지 않나요? 너비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정렬을 정말 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렬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움직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꽉 차 있으니까 일로도 못 가고 절로도 못 가고 그냥 그대로. 근데 이게 정렬이 된 상태. 그러고 끝난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여기다가 너비를 키웠을 때는 이 너비 안에서 정렬이 된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왜 정렬이 됐냐면 분명히 부모의 텍스트 얼라인이 정렬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스스로한테 부여를 했음에도 되죠. 이건 왜 되는 거냐면 div한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이 글자는 태그가 아니죠. 그러니까 div가 정렬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 텍스트 얼라인 센터 때문에 div 자체가 화면상에 정렬이 됐다가 아니라 div가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가 정렬이 된 것 뿐입니다. 왜냐면 이 컨텐츠는 제가 어제 자식으로 봐도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식은 아니지만 자식으로 봐도 된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고 이 컨텐츠가 직접적으로 화면상에서 가운데 정렬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진짜로 부모의 텍스트 얼라인 가지고 div를 정렬시켜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화면상에 이 초록색 영역 자체가 움직였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너비가 존재하지 않아도 얘는 글자를 감싸고 있는 그 영역 자체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정렬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면상에 뭔가를 정렬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정렬하고자 하는 태그 녀석 그 자체가 블럭인지 인라인 블럭인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어떤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즈 때문에 지금 얘가 동작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부모한테 줘야 되는 속성이랑 이런 것들이 상관관계가 잘 맞물리지 않아서 안 되는 건지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 글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그럼 편해요. 높이를 줘야죠. 이렇게. 자, 부모 텍스트 라인이 없으면 얘는 정렬이 안 된다. 본인한테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정렬의 의미가 없다. 얘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정렬을 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자, 이 텍스트 라인 같은 경우는 글자를 정렬하는 거니까 당연히 블록 요소는 정렬이 안 되겠죠. 제가 지금 블록 요소를 줬고요. 본인한테 텍스트 라인 의미 없고요. 부모한테 텍스트 라인을 부여를 해도 얘는 정렬이 안 돼요. 텍스트 라인은 글자 정렬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만 해도 되겠네요. 하나만 합시다. 제가 이런 걸 할 거예요. 자, 선택자 부분에 좀 특별한 녀석이 하나가 튀어나왔죠, 갑자기. 자,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호버 올라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올라가면. 자, div는 div인데 마우스가 올라간 div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우스가 올라간 div한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 하라고요? 골드. 그러면 기존에는 그린인데 마우스가 올라가면 얘가 적용이 되겠죠. 지금 이 녀석은 아직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호버 상태, 마우스가 올라간 div 상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마우스가 빠지면 호버 상태에서 내려오니까 빠지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호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걸 활용하면 이 호버라는 개념을 잘 활용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드렸던 메뉴에서 마우스를 올리면 안 보이던 게 튀어나온다. 이게 다 호버예요. 마우스가 올라가면 실제로 호버가 쓰인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를 잘 보면은 아마 이쪽에 호버가 있을 텐데 찾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에이, 이건 찾지 맙시다. 이게 얘네들이 구성을 어떻게 했을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찾아봐도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무조건 호버가 맞거든요. 이렇게 호버. 자, 근데 얘가 위치가 위로 이동을 했어요. 자, 이 상태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div한테 마우스를 올려요.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놔요. 화살표를. 그러면
이 녀석이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진행된다라고 했어요. 이미 지나고 나서 이 녀석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마우스가 올라가면 얘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대로라면 얘는 이미 이 녀석이 더 늦게 일을 하는 거니까 얘가 마우스가 올라갔든 안 올라갔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녀석이 더 우선순위를 높게 가져가지고 얘가 실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냥 초록색이 유지가 되나? 라는 겁니다. 자, 얘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전에 무조건 밑에 있다고 우선순위를 높게 가진다는 아니라고 했어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왜 이런 거냐면 우리가 선택자에다가 적어주는 내용이 상세하면 상세할수록 우선순위가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선택자에 적혀있는 이 배우를 찾아갈 수 있는 얘가 더 디테일하고 더 상세할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져요. 코드가 위로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얘가 한참 밑에 있고 이 녀석이 맨 위에 있어도 이 녀석은 어차피 동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얘를 이겨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조건이 까다로워진 거니까. 그냥 div가 아니라 마우스가 올라간 div라고 조건이 까다로워진 거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 말씀을 하나 또 드리면 좋았었는데 안 드려가지고 이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제가 div의 자식으로 있는 녀석한테 이렇게 색깔을 줬고요. 색깔을 준 다음에 그냥 내비를 불러다가 여기다가 백그라운드를 주려고 할 거거든요. 백그라운드를 블루로 줄 거예요. 여기다 2까지 블루를 완벽하게 입력을 하면 얘는 블루 파란색이 될까요? 지금 빨간색 네모가 파란색으로 색깔이 바뀔까요? 이것도 방금 배운 개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안 바뀌어요. 왜냐면 그냥 내비를 찾아가라 라고 하는 것보다 div의 자식으로 있는 내비를 찾아가라 라고 하는 게 조건이 훨씬 까다로운 거니까 얘가 우선순위를 높게 가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자를 사용해서 스타일이 적용이 될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작성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얘도 가독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선택자가 짧은 녀석이 상단으로 가고요. 그 밑에 선택자가 조금이라도 긴 녀석들이 보통 와요.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느낌으로. 이거는 이제 개발자가 하기 나름이겠지만 보통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또 이 정리를 할 때 무조건 길이수는 그건 또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 연관성이 있는 그 영역들을 묶어서 길이를 이런 식으로 쭉 점점 더 길어지게 선택자가 만들어지는 편인데 영역 관련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내려가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짧고 점점 길어지다가 다시 짧아지고 또 점점 길어지다가 다시 짧아지고 이런 식으로도 가요. 이건 이제 이 가로 짝대기는 선택자의 길이 정도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 경험을 해볼 거니까 지금 일단 호버에 대한 개념 또 하나 추가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가 남아있긴 한데 일단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을 좀만 더 하도록 하죠.